여러분, 요즘 유럽 날씨 뉴스 보셨나요? 매년 여름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지면서 가옥 구조상 에어컨이 없던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에어컨 설치 기사를 부르려면 몇 주를 대기해야 하고 마트마다 선풍기가 동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도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에어컨은커녕 냉장고도 없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없던 옛날 중세 유럽인들은 도대체 이 지독한 여름을 어떻게 버텼을까? 사시사철 씻지도 않고 두꺼운 털옷을 입은 채 땀만 뻘뻘 흘리다가 다 죽어나갔을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그들이 한여름에 뼛속까지 타오르는 더위를 이겨낸 방식은 현대 과학으로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고 기발했거든요. 오늘 이 긴 영상 하나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짜 중세의 뜨거운 여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사람들의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현미경처럼 아주 촘촘하게 파헤치는 역사 전문 채널 옛사람 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바로 중세 유럽의 한여름이에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중세의 낭만적인 겨울이나 어두운 성만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시절의 여름은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뜨거웠답니다. 오늘 1시간이 넘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중세인들이 도대체 무얼 입고 무얼 먹고 그 지독한 악취와 더위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디테일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4세기 유럽의 어느 뜨거운 7월의 아침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중세인들의 옷차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묵직한 가죽 갑옷? 아니면 퀴퀴한 냄새가 날 것 같은 두꺼운 모지 코트? 맞아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세인들은 여름에 더워 죽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지만 이건 중세의 레이어드 문화를 몰라서 하는 소리랍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막의 베두인족들이 왜 한여름에 온몸을 감싸는 긴 옷을 입는지 아시나요? 직사광선이 피부에 직접 닿는 걸 막고 옷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오히려 천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잖아요. 중세 유럽인들도 정확히 이 원리를 이용했어요. 이들의 여름 패션의 핵심은 바로 리넨, 즉 아마 천으로 만든 속옷이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이 린넨 셔츠와 속바지는 단순한 속옷이 아니라 현대의 기능성 쿨론 티셔츠 같은 존재였어요. 린넨은 아마의 줄기로 만들기 때문에 섬유 조직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바람이 기가 막히게 잘 통하거든요. 땀 흡수력도 면보다 훨씬 뛰어났고요. 이 린넨으로 만든 셰미즈라는 긴 속옷을 가장 먼저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실 거예요. 아니, 속옷이 아무리 시원한 린넨이면 뭐합니까? 그 위에 입는 겉옷이 두꺼운 양모, 그러니까 우울인데 당연히 쪄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반전의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울이라고 하면 무조건 겨울에 입는 두껍고 무거운 패딩 같은 옷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양모는 직조 방식에 따라 여름용으로 아주 얇고 가볍게 짤 수 있어요. 중세의 장인들은 한여름용으로 경량 양모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양모라는 소재 자체가 신기하게도 단열 효과가 엄청나요. 밖에 뜨거운 열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안의 천이 밖으로 달아나는 걸 조절해주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이 날씨에 저걸 입고 있네? 싶지만 실제 옷 속은 린넨 속옷이 땀을 흡수해서 증발시키고 겉의 양모가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주는 완벽한 인간 냉장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최하층 농노들은 이 비싼 린넨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그냥 거친 삼벗 한 벌만 걸친 채 맨살을 햇볕에 태우며 일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귀족들은 실크나 아주 가느다란 최고급 아마포를 사용해서 귀티가 나면서도 시원한 여름을 보냈죠. 즉
중세의 여름 옷차림은 미개함의 증거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의 상징이자 생존을 위한 과학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시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볼게요. 때는 1478년 7월의 어느 날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모직물 공방입니다. 기온은 이미 섭씨 38도를 넘어섰고 공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인인 조반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인에게 소리칩니다. 안토니오, 내 가장 얇은 백색 아마포 셰미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지난달 영국에서 들여온 경량울로 만든 코타 초타도 챙기고 조반니가 입은 아마포 속옷은 지난밤 깨끗한 우물물에 빨아 말려둔 것이라 살결에 닿는 느낌이 아주 서늘했습니다. 그는 이 속옷을 입을 뒤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여름용 겉옷을 입었습니다. 중세의 옷들은 소매를 끈으로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았거든요. 날이 너무 더워지자 조반니는 공방에 앉아 겉옷의 소매를 툭툭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하체에는 브레브라이에스라고 불리는 헐렁한 린넨 바지를 입고 종아리를 감싸는 긴 양말은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반면 그의 공방에서 일하는 농노 출신의 조수 피에로는 어땠을까요? 피에로는 땀에 찌든 거친 대마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와 등 뒤는 이미 시커멓게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려움증 때문에 연신 몸을 긁어댔죠. 조반니가 피에로에게 다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피에로, 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 귀한 양모 원단에 배겠네. 당장 나가서 식초를 탄 물로 겨드랑이라도 닦고 오게. 이처럼 중세의 여름 공방이나 시장통은 시원한 아마포를 입은 부유층의 은은한 허브향과 삼배 한 장으로 버티며 온몸으로 땀을 흘리던 하층민의 시큼한 땀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세의 귀족이 되어 이 무더운 여름날 옷을 관리하고 천을 유지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3단계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스텝 1. 아침에 레이어링, the morning layering. 침대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맨살에 겉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 받아둔 차가운 물로 가볍게 몸을 닦아낸 뒤 바짝 말린 백색 린넨 셰미즈를 착용하세요. 겉옷은 리넨이나 얇은 실크 혹은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여름용 코타를 선택하되 가슴팍을 크게 열 수 있는 단추나 끈 형태여야 합니다. 스텝 2. 전고의 소매 분리 및 통풍, the midday venting. 전고가 되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오르면 즉시 겉옷의 소매를 고정하던 끈을 풀어 소매를 따로 떼어내세요. 바지는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신발은 가죽 사방에 구멍이 뚫린 여름용 샌들, 에스파드류의 시초로 갈아 신어 발에 열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스텝 3. 저녁에 세척과 라벤더 훈증, the evening sanitizing. 땀에 젖은 린넨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벗어낸 속옷은 하인에게 시켜 식초를 몇 방울 떨군 끓는 물에 삶게 하세요. 겉옷에 배어든 땀 냄새는 물세탁을 하면 원단이 상하므로 장미수나 라벤더 오일을 뿌린 뒤 햇볕이 아닌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말려야 합니다. 중세인들은 정말 여름의 옷을 전혀 안 빨아 입었나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겉옷인 벨벳이나 무거운 양모는 자주 빨 수 없었던 게 맞아요. 물에 닿으면 옷감의 형태가 망가지니까요. 대신 그들은 겉옷 안에 린넨 속옷을 엄청나게 자주 빨았습니다. 평민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여유가 있는 집들은 며칠에 한 번씩 강가에서 잿물과 식초를 이용해 속옷을 하얗게 삶아 빨았습니다. 겉옷은 빠는 대신 브러쉬로 먼지를 털고 허브향을 입히는 방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오물덩어리는 아니었답니다. 코온키니, 귀족 여성들은 그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여름에 어떻게 버텼나요? A. 귀족 여성들의 여름 드레스는 겨울용과 완전히 다른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얇게 가공한 실크나 시폰의 시초가 되는 가벼운 직물을 사용했죠. 게다가 드레스 밑단 안쪽에는 커다란 버팀대, 훗날의 크리놀린이나 파딩게일의 초기 형태를 넣어 옷이 다리에 감기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 덕분에 걸을 때마다 치마 속으로 바람이 펌프질 치듯 들어와 의외로 하체는 꽤 시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옷을 어떻게든 얇고 과학적으로 입어서 피부의 더위는 면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더위의 진짜 공포는 다른 데서 오죠.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고기는 몇 시간 만에 썩어 문드러지고 우유는 순식간에 시큼하게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물조차 잘못 마시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중세 유럽인들은 이 냉장고도 없는 지옥 같은 여름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무엇을 마시며 갈증을 달랬을까요? 특히 그 무더운 날씨에 왕과 귀족들이 마셨던 얼음 동동 띄운 와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파트 2. 시. 냉장고 없는 여름, 썩은 고기와 얼음 보관의 비밀.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음식 보관이었어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냉장고가 없으니 생고기는 반나절 만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우유는 순식간에 시큼하게 변해버렸죠. 심지어 물조차 잘못 마시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중세 유럽인들은 이 냉장고도 없는 지옥 같은 여름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무엇을 마시며 갈증을 달랬을까요? 특히 그 무더운 날씨에 왕과 귀족들이 누렸던 얼음 동동 띄운 와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4세기 중세인들에게 한여름 상온 35도는 그야말로 미생물과의 전면전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중세인들은 고기가 썩으면 후추를 왕창 뿌려서 그 냄새를 가리고 그냥 먹었다 라고 생각하곤 하죠. 유튜브나 교양서적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당시 후추는 인도에서 아라비아 상인을 거쳐 베네치아를 거쳐 들어오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가격의 사치품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후추 한 주먹의 가치가 노예 한 명 또는 황소 한 마리 값과 맞먹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노예 한 명 값의 후추를 겨우 몇 푼짜리 상한 고기 맛을 가리겠다고 쏟아붓겠습니까? 그 비싼 후추를 살 수 있는 왕이나 대귀족들은 애초에 상한 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사냥터에서 갓 잡아온 신선한 사슴과 멧돼지 고기를 먹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비싼 후추를 고기에 뿌렸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당시 의학의 기반이었던 자체 액설에 따라 여름철 차가워진 위장을 후추의 뜨겁고 건조한 성질로 다스려 몸의 진기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나는 이 귀한 후추를 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려 먹을 수 있다 라는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귀족들이 즐겼던 진짜 사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1775년에 시칠리아 공작의 연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깥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하지만 공작의 연회상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차가운 얼음 위에 얹어진 송어 요리와 꽁꽁 얼어붙은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와인병이었습니다. 이 얼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비밀은 성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얼음 창고, 아이스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겨울철 에트나 화산 꼭대기에 쌓인 만년설과 얼음을 수백 명의 농노를 동원해 잘라낸 뒤 집과 겨, 그리고 가죽으로 겹겹이 싸서 지하 밀실에 보관했던 것이죠. 단열 처리가 완벽하게 된 지하 창고의 얼음은 한여름에도 거의 녹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떼약볕 아래서 밭을 갈던 농노 한스의 여름은 어땠을까요? 한스에게 얼음은커녕 깨끗한 우물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여름철 고인물이나 가을물은 독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허리춤에 시큼하게 변한 저급 포도주와 식초를 섞은 포스카 포차라는 음료가 담긴 조그만 가죽 부대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이 물속의 유해한 미생물을 죽여주었기 때문에 이 시큼하고 찝찝한 음료가 그들의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스는 그늘 하나 없는 나무 밑에 앉아 이미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딱딱한 호밀빵을 꺼냈습니다. 그는 칼로 곰팡이 부분을 대충 잘라내고 포스카의 빵을 푹 적셔 겨우겨우 목구멍으로 삼켜 넘겼습니다. 하층민들이 무더운 한여름에
식품을 장기 보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식품 보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스텝 1 and 2, 염장 살팅과 기름, 밀봉 팻 시링. 고기를 구하면 즉시 거친 천일염을 뼛속까지 문질러 절이거나 연기에 바짝 들이쳐 훈연하세요. 그런 다음 흙으로 구운 항아리에 고기를 넣고 그 위에 끓인 돼지기름, 렐라드를 가득 부어 굳히면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어 몇 달간 부패를 막는 강력한 방어벽이 형성됩니다. 스텝 3, 산도 ACDT를 이용한 음료. 정화우물이나 가을물은 기온이 오르면 독균이 들끓는 전쟁터가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식초나 시어버린 와인을 몇 방울 섞어 산도를 높이세요. 이 산성 성분이 물속의 유해한 기운을 사멸시켜 배탈과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해독제가 됩니다. 컨토네, 여름철에는 우유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A. 여름철 상온에서 우유는 반나절 만에 상해버렸기 때문에 중세인들은 젖을 짜자마자 즉시 가공에 들어갔습니다. 수분을 완전히 짜내고 소금을 쳐서 딱딱하게 굳힌 하드즈 하치즈를 만들었던 것이죠. 수분이 없는 하드치즈는 냉장고가 없어도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완벽한 비상식량이 되었습니다. 코시, 평민들은 얼음 외에 전혀 냉장 효과를 낼 방법이 없었나요? A. 기적의 물질인 얼음은 오직 귀족의 전유물이었지만 평민들도 지혜를 짜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물 깊은 곳에 밧줄을 이용해 음식 바구니를 매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우물물, 바로 위쪽은 외부보다 온도가 섭씨 10도 이상 낮았기 때문에 천연간이 냉장고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공간인 주주치니, 즉 집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온이 치솟으면 중세의 거대한 돌성들과 대도시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찜통이자 악취가 진동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거든요. 파트 세주 주행, 달궈지는 돌성, 대이동의 서막. 흔히 우리는 유럽의 멋진 돌성을 보며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도 돌방 안은 엄청 시원하겠지? 라고 부러워합니다. 겨울에는 춥겠지만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천국일 거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7월과 8월에 본격적인 폭염이 닥치면 이 아름다운 돌성은 거주자를 천천히 구워버리는 잔인한 도로븐 웨스톤 오븐으로 돌변했습니다. 낮 동안 내리쬐는 강력한 태양열을 거대한 돌벽이 고스란히 흡수했다가 해가 진 밤중에 그 복사열을 내부로 사정없이 내뿜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사우나 같은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니 왕이고 귀족이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인구 밀도가 높은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여름은 더 끔찍했습니다. 거리마다 버려진 인분과 오물이 뜨거운 햇볕에 썩어가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악취 가마솥이 되었으니까요. 7, 8월 본격적인 폭염에 밤낮 없이 거주자를 구워버리는 도로분으로 변해버린 성내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샤를 6세 국왕은 한여름의 악취와 열기에 격노하며 조정 전체를 이끌고 루아르강 유역의 시원한 나무 숲속 별궁으로 여름 천도를 명하는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국왕의 황금 용포와 어전 호위무사들의 기치가 끝없이 늘어선 황당하면서도 거대한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왕과 귀족들이 시원한 교회 별궁으로 피서를 떠날 때 대도시의 좁은 목조 주택에 갇힌 평민들과 대장장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낮 동안 가마솥 열기가 끼쳐오는 도시 속에서 온몸으로 열기를 받아내야 했죠. 대도시의 열섬 현상과 찜통 가옥 속에서 일하는 대장장이 토마스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한낮의 열기에 가슴팍을 완전히 풀어헤친 채 쥐가 들끓는 어두컴컴한 지하 저장고 바닥에 린넨 한 장만 깐 채 누워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같은 하층민들이 가마솥 같은 중세 가옥에서 더위를 차단하고 밤잠을 자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주거 방어 법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스텝 1. 암흑 통제, The Shadow Control. 태양이 떠오르기 전
집안의 모든 창문에 두꺼운 모직 커튼이나 가죽 가림막을 쳐서 외부의 뜨거운 빛과 열기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실내를 어두운 동굴처럼 만들어 열기의 진기 흐름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스텝 2. 기화열 냉각 The Evaporative Strike. 해가 정오에 다다르면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집안의 매끄러운 돌바닥과 목재 벽면에 사방으로 거칠게 뿌려대세요. 붉게 달아오른 바닥에 닿은 물줄기가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방 안의 악성 열기를 한 움큼 움켜쥐고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천연 기화 냉각이 발동됩니다. 스텝 3. 테피스트리 제거와 초가 지붕 The Stripping of the Walls. 여름이 오면 벽에 걸어두었던 무거운 털 카펫과 테피스트리를 전부 떼어내어 차가운 돌벽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반면 목조 주택의 경우 지붕 위에 두꺼운 집과 흙을 얹어 직사광선이 천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막을 형성해야 밤새 복사열에 구워지는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세 유럽인들은 에어컨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의의 식식주주, 전반에 걸쳐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치밀한 과학과 처절한 생존 지혜로 지독한 여름을 당당히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역사 속 옛사람들의 위대한 생존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촘촘하고 기발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